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깊게 파고들어 볼 자료는 고대의 기록 창세기 47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 안에는요, 혹독한 기근 속에서 한 이민자 가족이 어떻게 새로운 터전을 잡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정말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한 가족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한 국가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째,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것도 가장 비옥한 땅에 정착할 수 있었을까? 네, 둘째는 총리 요셉이 이 기근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어떤 경제정책으로 헤쳐나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야곱이 왜 죽음을 앞두고 아주 뜻밖의 유언을 남겼는지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한 지역의 흉년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 그 정도가 아니었군요. 네, 이집트는 물론이고 저 멀리 가나안 땅까지 고대 근동세계 전체가 말라붙어 버린 끔찍한 기근이 몇 년째 이어지던 그런 상황이었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런 때네요. 바로 그때 수십 년 전 형들에게 팔려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바로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나타나면서 이 거대한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장면부터 시작해보죠. 요셉이 형들 중 5명을 뽑아서 파라오에게 데려가잖아요. 네, 파라오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형들이 스스로를 목자라고 밝히는 대목이 딱 눈에 띄어요. 저는 이게 그냥 제 직업은 이겁니다 라고 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직업을 말한 게 아니라 뭐랄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하나의 선언이었죠. 선언이요? 네, 4절을 보면 그들이 직접 말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우리가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아, 거류하다.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말이 핵심인데 이게 잠시 머물다, 새들어 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착이 아니라 임시 거주라는 걸 분명히 한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뿌리 내리러 온 이민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재난 때문에 잠시 피난 온 나그네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인들은 정착 농경민으로서 유목 생활을 하는 목자들을 다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질서에 편입될 생각도 없고 정치적으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외부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한 거죠. 와, 정말 영리한 처신이었는데요. 그런데 파라오의 반응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어요. 맞아요. 그냥 허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요셉에게 이집트 땅이 네 앞에 있으니 가장 좋은 곳에 아버지와 형들을 살게 하라면서 고센 땅을 콕 집어내주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재산을 관리하게 하라고까지 하고요. 이건 파격적인 환대인데요. 이건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파라오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 이미 요셉은 7년간의 풍년 동안 곡신을 비축해서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해낼 유일한 희망이었잖아요. 파라오 입장에서는 그 구원자의 가족이니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게 당연했을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고센 땅을 줬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11절을 보면 그 땅을 라암세스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살 곳을 내준 게 아니라 그들의 소유지로 줬다고 나와요. 아, 잠깐만요. 단순 거주 허가가 아니라 아예 자산을 형성하고 대대손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통째로 선물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민자 가족에게 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사유지로 준 거니까요. 엄청난 특혜죠. 와, 그리고 요셉은 그 기반 위에서 12절 말씀처럼 그 가족의 수에 따라 먹을 것을 주어 아주 책임감 있게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을 파라오에게 소개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이 장면도 참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네, 한 늙은 이민자와 당대 최고 권력자의 만남이잖아요.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가 야곱의 나이를 묻죠. 그때 야곱의 대답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이가 130세라고 밝히면서 인생을 이렇게 요약해요. 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정말 가슴을 울리는 말이죠. 형을 속이고 도망쳤고 외삼촌에게 속았고 사랑하는 아내 나헬과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 모든 파란만장한 삶의 무게가 험악한 세월이라는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진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조금도 꾸미지 않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네요. 네, 야곱이 개인의 험악한 세월을 회고하는 동안
그의 아들 요셉은 이집트 전체가 마주한 험악한 세월의 한복판에 있었죠.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스케일이 한 개인의 삶에서 국가 경제 전체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요셉의 정책 정말 냉철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이야기는 가족 드라마에서 국가 경제사로 무대가 바뀝니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자 요셉은 이집트 경제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해요. 그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단계가 화폐였죠. 네, 화폐. 비축했던 곡식을 팔기 시작하는데 14절을 보면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였다고 해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이 씨가 마를 때까지 그냥 빨아들인 거네요. 네, 국가의 모든 유동자산, 그러니까 현금이 파라오라는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과정이에요. 이걸 현대경제학으로 치면 중앙은행이 초강력 긴축 정책으로 시중의 모든 통화량을 흡수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와. 민간의 모든 구매력이 정부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에요. 돈이 다 떨어지자 사람들은 절망하죠. 그래서 시작된 게 두 번째 단계, 가축이에요. 네, 가축.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하니까 요셉이 너희 가축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하죠. 말, 양, 소, 나귀 할 것 없이 모든 가축을 받고 식량을 내줘요. 이게 정말 무서운 단계예요. 화폐는 교환 수단이지만 가축은 당시 사회의 핵심적인 생산 수단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밭을 갈고 짐을 옮기고 또 번식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기반이잖아요. 그걸 다 국가에 넘겼다는 건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했지만 미래를 위한 생산 기반을 모두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미래를 저당 잡히고 오늘 하루를 사는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고도 기근이 끝나지 않으니까 마침내 마지막 3단계 토지와 노동력으로 넘어가죠. 네, 해가 바뀌자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이제 우리에겐 몸과 땅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하잖아요. 맞아요. 19절에 우리의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십시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죠. 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종이 되는 게 낫다는 그런 처절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집트 전역의 모든 토지를 파라오의 이름으로 사들입니다. 잠시만요. 이건 그냥 뭐 세금 제도로 바꾼 수준이 아니네요. 아니죠. 국가적 재난을 계기로 한 나라의 모든 민간 자산, 그러니까 현금, 생산수단은 가축, 그리고 땅까지 전부 국가 소유로 넘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현대적인 의미의 완전 국유화 혹은 국가 자본주의의 원형을 보는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기근이라는 절대적인 위기 상황을 활용해서 이집트의 경제 체제를 사유재산 기반에서 완전한 국유제, 그러니까 왕토사상 기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 모든 국민이 파라오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이 된 거죠.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회구조 개편이었습니다. 모든 걸 국유한 뒤에 요셉이 새로운 법을 세우죠.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고 땅을 경작하게 한 다음 수확물의 5분의 1, 즉 20%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나머지는 갖게 하는 20% 세율제를 도입해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반응요? 모든 걸 잃고 사실상 국가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요셉에게 감사하다는 거죠. 아,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는군요. 네, 모든 자율성을 잃었지만 일단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경제개혁의 와중에 딱 한 계층만은 예외였어요. 그렇죠. 22절과 26절에 반복해서 강조되는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 제사장들은 파라오에게서 직접 녹을, 그러니까 고정된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아, 월급을요? 네. 그래서 기근 중에도 식량 걱정이 없었고 굳이 땅을 팔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건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 계층이 누렸던 막강한 특권과 정치적 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나라 전체의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와중에도 제사장 계층만큼은 그 변화의 태풍에서 완전히 비켜나 있었던 거네요. 일종의 성역이었네요. 바로 그렇죠.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재편되는 와중에도 그들의 기득권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렇게 격동의 시간이 지나고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요셉 덕분에 얻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나와요. 네,
안정적으로 정착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147세가 된 자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맹세를 시켜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라 라고 하죠.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허벅지로 번역된 환도뼈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후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로 여겨졌어요. 여기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건 자신의 후손 전체를 걸고 하는 약속, 즉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가장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그토록 무거운 맹세의 내용이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어요? 네, 아니, 이집트에서 총리 아버지로 17년이나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풍요롭게 살았는데 왜 굳이 그 땅에 묻히기 싫다고 했을까요? 저라면 그냥 편하게 거기 묻혔을 것 같은데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야곱에게 이집트는 생명을 구해준 피난처였고 가족이 번성하게 된 기회의 땅이었지만 결코 그의 영원한 본향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 본향은 아니었다. 네, 그는 이집트의 안락함과 풍요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거죠. 아, 그래서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군요. 맞습니다. 30절에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명확히 말하죠. 이건 단순히 시신을 옮겨다라는 부탁이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어떤 메시지죠? 우리가 지금의 이집트의 호의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저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다. 그러니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이 유언을 통해 그 사실을 뼈에 새기도록 만든 거예요. 와. 이야기의 시작에서 스스로를 임시 거주자라고 칭했던 그 정체성을 죽음의 순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죠.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연결되는군요. 오늘 이야기를 돌아보면 한 이민자 가족이 강대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기근이라는 재앙이 한 국가의 경제 체제를 어떻게 완전히 재편했는지를 따라가 봤어요. 네, 또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뿌리를 지키려 했던 한 노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네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딜레마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이집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분명 굶주림에서 목숨을 구해준 구원자였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모든 토지와 경제적 자율성을 잃고 파라오의 종이 되었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가진 자유와 국가가 제공하는 안정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